저는 항상 제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분가한 지 3년, 우리 집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흰색 대리석 식탁 위에는 먼지 한 점 없었고 거실 소파 쿠션은 항상 같은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삶이 저는 좋았어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었으니까요. 시댁은 달랐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고 식탁은 늘 어질러져 있었죠. 특히 막내 시동생 지호는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도 없이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저렇게 무계획하게 살면 안 되는데. 물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맏며느리니까요. 그런데 2달 전부터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악화되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전화하셨을 때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3번 시댁에서 자면서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럴 필요까지야. 병원에 모시면 되지. 병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머니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사실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면증, 그로 인한 가족들의 혼란, 모든 게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제가 개입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맏며느리의 역할이기도 했고요. 첫날 시댁에 도착했을 때 둘째 며느리 민지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 수발을 들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민지는 언제나 그랬어요. 과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었죠. 시어머니 손을 잡을 때도 식사를 챙길 때도 뭔가 연극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불편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 수면 패턴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볼게요. 민지 씨는 평소처럼 지내세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방 옆 작은 침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수면 일지를 만들고 시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정리했죠. 이렇게 하면 2주 안에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가족들을 관찰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피곤한 표정이셨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민지가 지호에게 반찬을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지호 씨,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더 드세요. 고마워요, 형수님.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흘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끼리 친한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예민한 거겠지. 밤 10시 저는 시어머니께 수면제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불을 껐죠. 낯선 침대는 생각보다 불편했어요. 베개 높이도 맞지 않았고 이불 냄새도 우리 집과 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저는 희미한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눈을 떴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시어머니 방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죠. 여자였어요. 그 사람은 지호 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설마. 하지만 곧 발소리는 멈췄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착각이겠지. 민지가 뭔가 가져다 주려고 지나간 거겠지. 하지만 제 이성은 그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 무엇을 가져다 줘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조용히 몰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다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저 묘한 불안감만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 어젯밤에는 없던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연한 갈색 자국이 남은 누군가 차를 마신 흔적이었죠. 저는 그 찻잔을 들어 살펴봤어요. 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죠. 민지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이 찻잔 누가 쓴 거예요? 아, 그거요?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차 한 잔 마셨어요. 치워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민지는 태연하게 찻잔을 가져가 설거지통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완벽한 설명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제 안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에서 하루를 더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맏며느리로서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수면 일지를 더 꼼꼼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침 시간, 각성 횟수, 수면제 복용량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맏며느리였지만 사실 저는 이 집안의 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걸 지켜보고 있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이며 복도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잠은 얕아졌고 신경은 날카로워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또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지가 지호에게 국그릇을 건네는 모습이었죠. 지호 씨,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고마워요. 민지의 손가락이 지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찰나였어요.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접촉이었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순간 지호의 입가에 번진 미소를요. 그리고 민지가 재빨리 시선을 거두는 모습을요. 저는 국을 떠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손에 든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친한 가족의 모습이야. 내가 이상하게 보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제 이성은 자꾸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선우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지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은 평소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여기 오시는 건 부담되실 텐데.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가 옆에 있을 때 더 편안해 하세요. 민지는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뭔가를요. 불편함? 아니면 경계심?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스탠드를 가장 어둡게 조절해뒀죠.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복도가 보일 정도로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책을 펼쳐들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죠. 귀는 온통 복도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40분쯤이었을 거예요.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책을 내려놓고 문틈을 통해 복도를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 날씬한 체구. 민지였죠. 그녀는 맨발로 조용히 걸었어요. 마치 오랜 연습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호의 방이었죠. 민지는 지호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빛 한 줄기가 새어나왔고 곧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저건 뭐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복도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까요? 5분쯤 지났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어요. 쿵, 쿵.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죠. 바닥에 뭔가를 놓는 소리, 아니면 가구를 움직이는 소리. 저는 복도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나간다면 그들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본 건 민지가 지호 방에 들어간 것뿐이었습니다. 10분 후 방문이 열렸어요. 민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둘러보더니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저는 재빨리 제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뭐지?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분노보다는 충격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뭔가 모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아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어요. 지호방 근처를 지나가면서 슬쩍 살펴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제 눈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문 손잡이 옆에 걸려있던 연보라색 수건이었어요. 저는 그 수건을 며칠 전에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걸려있던 수건이었죠. 근데 왜 여기 있을까요? 누군가 가져온 걸까요? 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또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네, 어머니 약 드릴 시간이라서요. 제가 드릴 텐데요. 언니는 좀 쉬세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피곤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눈밑도 멀쩡했고 표정도 여유로웠죠. 새벽까지 깨어있던 사람 같지 않았어요. 민지 씨는 요즘 잠 잘 주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죠. 네, 잘 자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여쭤봤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흔들림 없는 거짓말이었죠. 그날 저는 시댁에서 온종일 민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걸 봤어요. 하지만 민지는 완벽했습니다.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죠. 점심시간 민지와 지호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지호 씨,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형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둘은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가족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기라는 걸요.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손으로 직접 잡아야 했죠. 맏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 비합리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람으로서요. 저는 다음 날 민지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적을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죠. 그녀의 일과를 파악하려면 직접 곁에 있어야 했어요. 민지 씨, 오늘 장 보러 가시죠? 저도 같이 갈게요. 민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언니. 같이 가요. 마트에서 저는 민지의 장바구니를 유심히 봤어요. 지호가 좋아하는 과일, 그가 즐겨 먹는 과자, 특정 브랜드의 음료수까지. 민지는 지호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위한 물건보다 더 세심하게 골랐죠. 지호 씨가 이거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물었을 때 민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네. 집안 식구들 취향은 다 알아야죠. 그녀는 재빨리 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요. 장바구니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민지를 따라다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빨래를 널 때도 거실을 청소할 때도요. 민지는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언니,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아니에요. 저도 심심해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오후 3시쯤 지호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간식 준비해뒀어요. 민지는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거실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지호가 소파에 앉자 민지는 과일이 담긴 접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 살짝 가까이 앉았죠. 요즘 바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네, 좀 그래요. 일이 꼬여서요. 힘들겠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민지의 손이 지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격려하는 듯한 제스처였죠. 하지만 그 손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어요. 2초 아니 3초쯤이었을까요? 저는 그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돌려 민지를 봤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 눈빛 속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둘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습니다. 물 좀 가져올게요. 저는 태연하게 말하며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이건 확실해.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척했지만 모든 감각은 깨어 있었어요. 귀는 복도를 향했고 신경은 곤두서 있었죠. 밤 1시 50분 또 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가로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문을 아주 살짝 더 열었습니다. 복도가 더 잘 보이도록요. 민지였습니다. 역시나 그녀였죠. 하얀 잠옷을 입은 그녀가 지호의 방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죠.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요. 지호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요즘 형수님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신경 쓰지 마. 형수님은 눈치 못 채. 지호의 목소리였죠. 그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놓이는 소리였죠. 그리고 뭔가를 여닫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켰죠. 하지만 문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5분쯤 지났을 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얼마 후 문이 열렸죠. 민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살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죠. 하지만 민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였을까요?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욕감이었을까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우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저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증거를 잡아야 해. 확실하게. 그래야 이 비합리적인 상황을 끝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밝게 웃었고 시어머니를 챙겼고 민지와 자연스럽게 대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구석으로 몰 것인가? 민지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저녁 식사 후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아니에요, 언니. 당연한 일이죠. 저는 그 미소를 봤습니다. 완벽한 가면 같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그리고 저는 그 가면을 벗겨낼 것이었습니다. 반드시요. 밤이 되었을 때 저는 침대 옆에 핸드폰을 준비해뒀습니다. 충전도 완료했고 카메라 설정도 확인했죠. 소리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무음 모드로 바꿔뒀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증거를 잡을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민지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 시아버지가 외출하신 시간, 지호가 밖에 나간 시간이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민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지는 손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민지도 마주 앉았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니 수면제를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민지 씨도 요즘 밤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있나요? 순간 민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요. 0.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잘 자는데요. 왜 그러세요? 민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 그냥요. 제가 요즘 잠이 얕아져서 새벽에 자주 깨는데
그때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저는 민지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눈동자, 입꼬리까지 모든 걸 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자는 편이라서요. 언니가 들으신 건 어머니께서 화장실 가시는 소리 아닐까요? 민지는 태연했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도 자연스러웠죠.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 보여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죠. 저는 재빨리 손을 뺐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요즘 더 또렷한 것 같아요. 눈치도 빨라지고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죠.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빨래 좀 널어야 해서요. 실례할게요. 그녀는 부엌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방금 그녀가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는 걸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 새벽 발소리 -3회 확인. 2. 지호방 출입 -2회 목격. 3. 둔탁한 소리 매번 들림. 4. 민지와 지호의 과도한 친밀함 다수. 5. 민지의 거짓말 확인. 저는 목록을 내려다봤습니다. 증거로는 약했어요. 모두 제가 본 것, 들은 것뿐이었죠. 제3자가 보기엔 억측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그날 오후 저는 서재에서 남편과 통화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간병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를 잡고 말해야 해. 아니요. 제가 끝까지 할게요. 조금만 더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민지와 지호가 서 있었어요. 둘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거리는 적당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지호가 민지의 팔을 스치며 지나가는 걸요. 그리고 민지가 뒤돌아보며 미소 짓는 걸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관찰만 하지 않기로요. 능동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죠. 밤에 다시 민지가 움직이면 저는 방문을 열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찍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 카메라 설정을 점검했어요. 플래시는 끄고 셔터음도 제거했죠. 어두운 곳에서도 찍을 수 있도록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준비는 완료됐어요.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기다렸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딱똑딱.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뛰었습니다. 1시 30분쯤 저는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죠. 저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아래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죠. 1층 거실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벽에 몸을 붙이며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봤죠. 민지가 외출복을 입고 현관문을 여는 걸요. 밖으로 나가는 거야? 저는 얼른 계단을 올라가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핸드폰과 지갑을 챙겼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 민지를 따라 나섰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지의 뒷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10분쯤 걸었어요. 그리고 작은 공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저는 공원 입구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5분 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호였어요.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민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공원 벤치로 걸어갔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켰어요. 줌을 최대한 당겼습니다. 화면 속에 둘의 모습이 들어왔죠.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1장, 2장, 3장. 저는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손을 잡은 게 명확하게 보이도록요. 그때 지호가 민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놓치지 않았어요.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죠.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제 됐어. 이제 부인할 수 없어.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떨림이었죠. 저는 마침내 그들의 비밀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비합리적인 상황을 끝낼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갤러리를 열자 방금 찍은 사진들이 보였죠. 손을 잡은 민지와 지호,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어깨에 팔을 두른 모습까지.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도 선명했고 상황도 명확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공원에서의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어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0분. 민지와 지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 조용히 지호의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죠. 안에 뭐가 있는 걸까? 그 둔탁한 소리의 정체는 뭘까? 저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던 거죠. 방 안은 어두웠지만 복도 불빛으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들이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대출 서류, 투자 계약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회사 이름들이 적힌 문서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엄청난 금액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민지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지호에게 돈을 대준 거야? 저는 급히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1장, 2장.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펼쳤죠.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9월 15일 마이너스 민지에게서 3천만 원. 2024년 10월 8일 마이너스 민지에게서 5천만 원. 2024년 11월 2일 마이너스 민지에게서 8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민지는 지호에게 거액의 돈을 계속 건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용처는 불분명했죠. 수첩 뒷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 마이너스 손실 1억 2천만 원. 주식 신용거래 손실 마이너스 8천만 원. 온라인 도박 마이너스 매주 500만 원씩.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지호는 도박과 투자로 엄청난 돈을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민지였죠. 새벽에 들리던 둔탁한 소리, 그건 돈 뭉치나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민지는 어떻게 이런 돈을? 저는 더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민지 명의의 통장 사본이었죠.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니 큰 금액들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둘째 아들 회사에서 빼돌린 건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어요. 단순히 불륜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횡령, 도박, 불법 거래까지 얽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히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수첩도 통장 사본도 계약서도 전부요. 그리고 원래대로 정리해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방을 나와 문을 닫을 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호도 뒤따라 올라왔죠. 둘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조심해요. 형수님이 눈치챈 것 같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죠. 괜찮아. 증거가 없잖아. 그냥 친한 동서 사이인 척하면 돼. 지호는 여유로웠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하지만 이번 달 돈은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더 이상 빼낼 수가 없어요. 남편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 내가 이번에 큰 건으로 만회할 거야. 그러면 다 갚을 수 있어. 지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신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요. 수첩에 적힌 손실 금액들을 봤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믿어줘. 형수님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돼. 그 사람은 똑똑하거든. 지호는 민지의 볼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똑똑하다고? 맞아.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 둘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공원에서의 사진, 지호방의 서류들, 수첩 내용, 통장 사본. 모든 게 증거였어요. 이제 저는 두 가지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불륜과 불법 자금 거래를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폭로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시댁 전체가 난리가 날 겁니다. 경찰 조사, 언론 보도, 가족의 명예 실추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영리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민지를 구석으로 몰아넣되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이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결과로 유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게 만들어야 해. 그게 가장 합리적이야.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민지를 만날지,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떤 증거를 먼저 보여줄지요. 모든 걸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비로소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죠. 민지의 반응, 지호의 태도, 시댁 식구들의 반응까지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거야. 내 방식대로.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긴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몇 시간이라도 자야 했습니다. 내일은 더 또렷한 정신으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었죠. 오늘 만날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민지가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언니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태연했습니다. 너무 태연했죠. 연기를 정말 잘하네. 지호도 식탁에 나왔습니다. 그는 하품을 하며 앉았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잘 잤어? 저는 일부러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민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민지 씨,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요? 네, 왜요? 같이 산책 좀 할까 해서요. 요즘 집에만 있었더니 답답하네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언니. 오후 2시 저와 민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도 선선했죠. 걷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민지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요. 근처 공원 쪽으로요. 네, 바로 그 공원이었습니다. 어젯밤 민지와 지호가 만났던 곳이요. 저는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어요. 민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죠. 여기 경치 좋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젯밤 그들이 앉았던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도 제 시선을 따라 그쪽을 봤죠.
저기 앉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민지는 움찔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바로 어젯밤 민지와 지호가 손을 잡고 앉았던 그 자리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갤러리를 열었어요. 어젯밤 찍은 사진이 보였죠. 민지 씨. 네. 요즘 지호 씨랑 자주 이야기하시나 봐요? 민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냥 집안일 때문에 가끔 얘기하죠. 그래요? 둘이 참 친해 보여요. 동서 사이니까요. 민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조금 경직돼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원을 바라봤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하지만 우리가 앉은 이 벤치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일부러 말했어요. 저 커피 좀 사올게요. 민지 씨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알았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죠. 하지만 카페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지를 지켜보기 위해서요. 민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죠. 저는 망원으로 찍을 수 있는 각도를 찾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누군가가 공원으로 들어왔어요. 지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역시 그렇구나. 지호는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둘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벤치에서 일어나 한적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였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도록요. 적당한 거리에서 멈춰섰죠.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요. 민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지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죠.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했어요. 대낮이었고 거리도 가까웠으니까요. 얼굴도 또렷했고 손을 잡은 모습도 명확했죠. 지호가 민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그의 가슴에 기댔어요.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죠. 저는 계속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여러 순간을요. 이제 됐어. 완벽해. 저는 핸드폰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걸어갔죠. 제 발걸음 소리에 둘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져 섰어요. 언니. 민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차갑게 감정 없이요. 민지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시선을 피했어요. 지호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애써 태어난 척했죠. 형수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둘이 낮에 몰래 만나서 손잡고 안고 있는 게 오해예요? 그게 됐어요. 변명 안 들을 거니까.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집에서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요. 민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지호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형수님 제발. 아니면 둘이서 따로 저를 만나든가요. 선택은 당신들이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지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빠르게 흔들림 없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민지와 지호는 제 손 안에 있었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지. 저는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선우야 어디 갔다 와? 네 어머니. 잠깐 산책하고 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올라갔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였어요.
언니, 내일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댁 근처 카페로 오세요. 지호 씨도 함께요. 답장은 금방 왔죠. 알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이 비합리적인 상황이 정리될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색 셔츠를 입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도 또렷하게 했죠. 오늘은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지와 지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민지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색도 안 좋았어요. 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커피 시킬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필요 없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렸죠.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은 모습, 포옹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까지요. 민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지호는 입술을 깨물었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하며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지호 방에서 찍은 서류들이 나왔어요. 대출 서류, 투자 계약서, 그리고 수첩 사진까지요. 민지 씨가 지호 씨에게 건넨 돈. 정확히는 얼마죠? 제가 본 것만 해도 2억은 넘는 것 같던데요.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가상화폐 투자 실패, 주식 신용거래 손실, 그리고 온라인 도박까지. 지호 씨 참 다양하게 돈을 날리셨네요. 저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민지 명의의 통장 사본이었어요. 이 돈 둘째 아들 회사에서 빼돌린 거죠? 민지 씨가 격리 담당이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언니 제발. 제발 뭐요? 덮어달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울먹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요? 그래서 시댁 돈을 빼돌리고 시동생이랑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호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민지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꼬드긴 거예요. 당신 때문이든 민지 때문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죠. 저는 태블릿을 끄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민지와 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첫 번째, 제가 이 모든 증거를 시부모님께 보여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륜 발각, 횡령 발각, 경찰 조사, 이혼, 가족 파탄까지 이어지겠죠. 둘째 아들 회사도 망할 거고요. 민지가 숨을 헐떡였어요. 지호는 창백해졌죠. 두 번째, 민지 씨가 조용히 이 집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듣기 싫으면 첫 번째 옵션으로 가죠. 전 상관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떨었어요. 어떻게 조용히 나가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성격 차이든 건강 문제든 뭐든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면 되잖아요. 당신 거짓말 연기 실력 좋던데요. 제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떨구었죠. 만약 제가 나간다면 이 증거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묻어드리죠. 당신이 조용히 깨끗하게 나간다면요. 정말이에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당신들과 다르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호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는 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도박을 끊으세요. 그리고 빌린 돈 천천히 갚으세요. 제가 시부모님께는 당신 문제를 말하지 않을게요. 대신 앞으로 민지와 일체 연락하지 마세요. 지호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가서도 계속 연락하거나 다시 만나거나 제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백업되어 있어요. 사진, 서류, 녹음 파일까지요. 이게 시부모님께 전달되는 순간 당신들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호는 주먹을 쥐었죠.
형수님,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잔인해요? 당신들이 한 짓이 잔인한 거죠. 저는 그냥 이 집안을 지키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으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민지 씨는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지호 씨는 재활 상담을 받으세요. 도박 중독 치료받는 곳 알아보세요. 언니. 민지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당신들이 저를 협박하거나 제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이 증거는 자동으로 여러 곳에 전송되게 설정해뒀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제 말대로 하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똑바로 흔들림 없이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가슴 속 무거운 것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로 카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민지와 지호가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어요. 둘 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고 출발했어요.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민지가 제 말대로 움직이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통제 가능한 합리적인 상태로요.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댁에 머물며 모든 걸 지켜봤어요. 민지의 움직임, 지호의 행동,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까지요. 사흘째 되던 날 민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였어요.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놀란 듯 높아졌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안해. 시간을 좀 갖고 싶어.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시킨 대로요. 그날 저녁 시댁은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셨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죠. 둘째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요즘 심신이 안 좋아서요. 잠시 친정에 가서 요양하고 싶어요. 요양? 무슨 병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많이 지쳐서요. 민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연기였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힘들면 쉬어야지. 저는 식탁 구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아무 표정 없이요. 민지가 제 쪽을 흘끔 봤어요. 저는 눈을 마주쳤죠.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닷새째 민지는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에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담았어요. 저는 그녀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도와줄까요? 민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작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면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과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를 걸어 제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고 창가에 섰죠. 잠시 후 민지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고 둘째 아들은 멍한 표정이었죠. 민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떠났어요. 저는 그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후련하게 풀렸어요. 드디어 끝났어.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뒷마당에서 둘이서만 이야기했죠. 도박 상담 받으러 갔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녀왔어요. 앞으로 계속 가야 해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지랑 연락했어요? 아니요. 절대 안 했어요.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만약 한다면 당신도 어떻게 될지 알죠? 네, 형수님. 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스쳤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갔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으로 갈게요. 어머니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고생 많았어, 여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시댁에서의 긴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제 집으로 제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갈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선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맏며느리인데 당연한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이 모든 일과는 상관없이요.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할 때 저는 백미러로 시댁을 돌아봤습니다. 큰 기와집, 넓은 마당, 그리고 현관에서 손 흔드는 시부모님이 보였어요. 지호는 보이지 않았죠. 아마 방에 있었을 겁니다.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날씨도 좋았죠. 햇살이 따스하고 하늘은 맑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집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 정돈된 조경,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그곳이었죠. 저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어요. 제가 통제하는 공간의 냄새였죠.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산이 보였고 아래로는 단지 내 정원이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비밀도 거짓말도 배신도 없는 곳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민지와 지호의 사진, 서류 사진, 수첩 사진들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죠. 정말 지울까?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안 됐죠. 보험이 필요했어요. 만약 그들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증거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갤러리에서는 삭제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나았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며 저를 안았어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뭔가 달라 보여. 표정이 편해졌어. 그래요? 아마 일이 잘 해결돼서 그런가 봐요. 무슨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묻지 않았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민지의 거짓말, 지호의 배신, 그리고 제가 그들을 구석으로 몬 순간까지요. 내가 잘한 걸까? 잠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켰어요. 시댁의 명예를, 시부모님의 평화를, 그리고 이 가문의 질서를 지킨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요. 민지는 떠났고 지호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다시 조용해졌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제가 통제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침대, 익숙한 이불, 제 공간이었죠.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다른 사람을 감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리했죠. 맏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제한 사람으로서요. 저는 제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깨끗하게,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문의 진짜 통제자야. 누구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생각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죠.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하루였죠. 이런 삶이 저는 좋았어요. 완벽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합리적인 상황이 와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요. 제 방식으로 제 통제 아래에서요. 그게 만며느리의 힘이었고 동시에 이성적인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향긋한 커피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이 이럴 거예요. 평화롭고 통제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날들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멀리 시댁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제 거기는 제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곳이었죠.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마침내요.